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한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반도의 고대인들, 특히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하늘과 관련한 흔적들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하늘 관련 지식체계를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고인돌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고인돌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덮개돌과 받침돌입니다. 이 덮개돌은 땅 위에 있고 받침돌은 바닥에 누워 주검을 보호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보고 고인돌 왕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고인돌들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았던 흔적입니다. 거대한 돌을 이리저리 옮겨서 형태를 갖추려면 돌을 옮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인돌 가운데 특히 덮개돌이 고대 천문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덮개돌에는 일부러 파놓은 홈들이 많습니다. 바위 구멍들은 탑이나 비석이나 세워놓은 선돌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구멍은 성혈, 알구멍, 구무로 불립니다. 저는 바위 구멍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바위 구멍들은 보통 민간 신앙이나 원시 종교에서 풍요로운 생산이나 자손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식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바위 구멍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 고인돌의 바위 구멍이 별자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별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안남도 증산군 용동리에 발견된 고인돌 덮개돌에 있는 바위 구멍 80여 개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극성과 용자리, 큰곰자리, 사냥개자리, 목동자리와 같은 별자리 11개를 찾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세차운동을 적용해서 북극성의 이동을 재검토했다고 합니다. 함께 발견된 질그릇도 연대 검사를 수행했다죠. 이를 통해 그들은 이 고인돌이 단군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2900년부터 3000년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추정 방식을 평남 평원군 원하리의 고인돌이나 함경남도 함주군 지성리 고인돌들에도 적용되었는데요. 각각 기원전 2500년, 기원전 3000년부터 1500년으로 구축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 주장이 이른바 바위구멍 별자리설입니다. 단군 조선시대에 한국의 독자적인 천문학이 등장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단군 조선 시절의 천문학 관측이 고구려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원그림이 고구려대의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조선까지 계승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한국의 일부 학자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충청부터 청원 고인돌에서 출토된 돌판의 바위구멍들이 북극성 주변의 별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이죠. 또 경상북도 영일군 신흥리 고인돌의 W자 모양의 연결선까지 그어진 별자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통과 다른 우리나라 독자적인 천문 관측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는 우리나라 과학사의 기원을 다루려는 분명한 역사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청동기 시대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한반도의 별자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 가능했다면 이를 토대로 한 관측 천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 바위구멍들의 제작 동기와 제작 시기도 역시 함께 제시되어야 하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바위구멍들 가운데 고대의 것도 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 옛날에 만들어진 왕이나 왕족의 무덤은 일명 보물창고입니다. 이 보물창고에서 보물의 눈독을 들이는 도굴업자들도 있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당대의 생활과 생각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사에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과 보았던 하늘을 재현하기를 원하죠. 이런 생각에 부응하는 고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그렇습니다. 고구려 고분은 북한과 만주 지역의 배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여 개의 고분벽화에 별자리가 그려져 있죠. 고구려 사람들은 4세기에서 5세기경부터 무덤에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그려진 당대 유명한 고분들로는 황해도 안압군 복사리 고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분에는 64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해와 달, 북두칠성, 남두육성, 동서 쌍삼성과 같이 하늘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별을 배치해 그렸죠. 5세기에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천문관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삶과 하늘의 여러 별자리들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예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같이 그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북쪽 밤하늘에서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남두육성은 장수를 다스리는 별자리로 여겼습니다. 이 남두육성은 서양 궁수자리에 있는 별자리입니다. 진팔이 4호분에 그려진 하늘은 화려합니다.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고분의 천장에는 무려 136개가 넘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별들이 네 벽의 사신과 신성과 함께 구름무늬, 덩굴무늬, 연꽃무늬 등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가야의 고분에서 별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아라가야 고분입니다. 이 고분은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두육성도 그려져 있죠. 이 고분에 그려진 별 그림의 특징은 별의 밝기에 따라 구멍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인 고분에 별을 그려 놓는 것은 비단 한반도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기토라 고분은 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고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별자리 30여 개에 550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문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번듯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일본 하늘의 관측 결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의 위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의 학자들도 기토라 고분의 천문도가 고구려 천문학을 기반으로 그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고분벽화에 그려진 하늘 이야기는 고구려가 천문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이를 근거로 고분의 하늘 그림을 담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고분벽화 작성이 한반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공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구려 고분을 살피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구려는 중국 천문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천문학의 영향은 한사군 설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수긍할 만합니다. 루퍼스는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낭량계 유물을 근거로 들어서 중국의 영향을 가늠했습니다. 식전반이라고 불리는 점술 도구였죠. 평양 지역의 낭량계 고분 두 군데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인데 식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식전반은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의 원반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으로 아래는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으로 구성됩니다. 당대의 우주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두 판을 겹치면 중앙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청간, 지지, 28수, 그리고 8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위를 맞추면 천문학과 점상학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나라에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 천문과 점성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루퍼스는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물이 평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한나라의 문명, 특히 천문학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중국 천문학의 영향을 한사군 설치 시기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조선이 중국의 연나라와 접촉했을 때인 기원전 3세기 혹은 위만의 북중국 이주민이 유입된 기원전 2세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의 천문학 역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점의 유물이나 흔적을 통해서 가늠했던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상황은 많이 나은 편입니다. 비록 고려 시대에 정리되었지만 이를 살펴볼 수 있는 문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삼국시대의 천문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된 고구려는 북만주 지역의 연맹국가인 부여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죠. 이들이 압록강 중류 지역에 자리를 잡고 농경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정복해 영토를 넓혔습니다. 농경 생활을 했던 만큼 추수감사제이자 제천 행사인 동맹을 10월에 지냈죠. 고구려 사람들 가운데 또 일부가 남쪽으로 옮기며 이곳의 토착민들과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신라는 이 두 나라와는 달리 토착 부작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사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토착민이 옮겨온 다른 부족들과 결합해 만든 나라죠. 백제와 신라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농사가 주 산업이었던 만큼 각각 추수감사제이자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건국 초기, 삼국은 작은 나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웃의 작은 국가들을 점령하며 점차 세력을 넓혔죠.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운명을 위한 여러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면 이 세 나라는 모두 국가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화된 왕권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한 율령, 즉
법 정비가 또 하나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세력이 중앙의 권력을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즉, 중앙 집권을 이루어내야 했죠. 그리고 지방 및 여러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념 구축 역시 중요한 여건이었습니다. 새 나라는 집단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한반도에 자리 잡은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농경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후이죠. 기후를 이루는 요소는 하늘을 포함한 자연입니다. 세 나라 모두 제천의식을 해마다 성대하게 거행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두려운 하늘과 자연의 규칙성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과 관련한 역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도 관측해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일식과 같은 천문현상,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해 및 기산 현상 등 움직임을 관찰한 기록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전체 정치, 외교, 그리고 전쟁들에 대한 일반 기사들의 28%에 해당하는 400여 건의 기사들에서 별의 관측, 눈과 비, 감과 홍수 등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